unfold. (85년) 동안 사람들의 삶 전체를 추적한 연구가 있다면 어떨까요? 85년이요? 네, 그것도 존 F 케네디 같은 하버드 엘리트부터 보스턴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의 소년들까지 정말 삶의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을요. 와, 그 긴 시간 동안요? 그렇죠. 이 연구가 마침내 밝혀낸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단 하나의 요인이 무엇이었을지 한번 짐작해 보세요.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가 평생토록 좇는 부나 명예 혹은 대단한 성공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놀라운 연구 자료들을 바탕으로 좋은 삶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네요. 맞습니다. 사실 이 연구가 정말 혁신적이었던 이유는 질문 자체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질문이요? 네, 대부분의 연구가 무엇이 인간을 병들게 하는가 여기에 집중할 때 이 연구는 정반대로 갔죠. 무엇이 인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러니까 번성하게 만드는가 이 질문에서 시작했거든요. 아, 관점 자체가 긍정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오늘 85년간 축적된 수천 페이지의 데이터, 뇌 스캔 영상, 피검사 결과, 그리고 수백 편의 인생 인터뷰를 통해서 당신의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과학적인 통찰을 찾아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핵심적인 발견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만약 50세의 당신에게 30년 뒤, 그러니까 80세의 건강을 예측할 단 하나의 지표를 고르라고 한다면 뭘 고르시겠어요? 글쎄요. 보통은 아마 대부분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압, 아니면 유전자 이런 걸 떠올릴 거예요. 저도 그랬을 거고요. 그런데 이 연구는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답은 놀랍게도 전혀 다른 곳에 있었죠. 네, 바로 50세 당시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였습니다. 관계 만족도요? 네, 이게 그 어떤 생물학적 지표보다 80세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을 훨씬 더 강력하게 예측했어요. 와, 관계 만족도가 높았던 사람들은 80대가 되어서도 기억력이 더 선명했고 신체적으로도 훨씬 더 활력이 넘쳤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이 효과가 그냥 주관적인 감정의 영역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많아서 기분이 좋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훨씬 깊은 차원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요, 관절염 같은 만성적인 통증이 아주 심한 날에도 정서적으로는 행복감을 유지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몸은 아픈데 마음은 괜찮았다. 네, 반면에 불행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신체적 통증을 겪을 때 그 고통이 정서적인 괴로움 때문에 막 몇 배는 더 증폭되는 현상을 보였고요. 아, 우리 뇌와 몸이 이 관계의 질에 따라서 고통을 다르게 처리한다는 아주 극명한 증거인 셈이죠. 와, 관계가 거의 통증을 조절하는 완충제 역할을 한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런 완충제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외로움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외로우면 그냥 좀 슬프다 이 정도가 아닐 것 같은데요? 연구 결과는 외로움을 거의 독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규정합니다. 독이요? 네, 포이즌. 만성적인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해악이 어느 정도냐면 하루에 담배 15개 비를 피운 것과 맞먹는 수준이었어요. 15개비요? 그 정도로요? 네, 비만이나 운동 부족보다도 사망 위험을 더 높이는 요인이었습니다. 그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면 이게 더 흥미로운데요. 메커니즘이요? 외로움이 구체적으로 우리 몸을 어떻게 공격하는 건가요?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투쟁 도피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네, 심장이 빨리 뛰고. 그렇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요. 좋은 관계는 바로 이 반응을 진정시키는 조절기 역할을 해요. 힘든 일이 있을 때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이제 안전하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정상 상태로 돌아오거든요. 어허, 하지만 만성적으로 외로운 사람은 이 조절기가 없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항상 사소한 위협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는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결국 몸이 계속 비상 상태로 돌아가면서 시스템이 서서히 망가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만성염증이에요. 염증이요? 네, 만성염증은 심장병, 당뇨, 관절염, 심지어 치매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노인성 질환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거든요. 아, 결국 좋은 관계는 우리 몸에 있는 최고의 천연 항염증제인 셈인 겁니다. 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직접적이고 과학적이라는 게 정말 놀랍네요.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 좋은 삶 하면 건강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사회적 성공이잖아요. 그렇죠. 높은 지위나 경제적인 부 같은 것들이요. 네.
이 연구는 그 부분, 그러니까 부나 명예와 관계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연구가 주는 또 다른 충격적인 교훈입니다. 연구에 참여했던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해보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한 명은 존 마스튼, 다른 한 명은 레오 데마르코입니다. 존 마스튼, 레오 데마르코, 이름만 들어서는 누가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지 전혀 감이 안 오는데요. 그렇죠. 사회적 기준에서 보면 존 마스튼의 압승이에요. 그는 하버드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아주 유명한 변호사가 됐어요. 부와 명예, 모든 걸 다 가졌죠. 와, 반면에 레오 데마르코는 평범한 고등학교 교사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연구진이 노년의 그들에게 당신의 삶은 행복했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어떻게 정반대였나요? 마스드는 연구 대상자 중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모든 걸 가졌는데도요? 네, 그는 인터뷰에서 나는 내 삶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어요. 2번 이혼했고 자녀들과는 거의 의절 상태였죠. 그는 오직 일에만 매달렸고 주변의 모든 관계를 소홀히 한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치른 겁니다. 반면 데마르코는요, 그는 가족, 친구, 제자, 이웃들과 깊고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노년에 나는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사랑했다고 말하면서 연구 대상 중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기록됐습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불행했던 변호사와 평범했지만 모든 순간을 사랑했던 교사라. 부와 명예가 행복의 보증수표가 아니라는 걸 정말 극적인 대비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능, 그러니까 IQ는 다르지 않을까? 똑똑한 사람이 결국 더 많은 기회를 잡고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 연구가 던지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아요. 어느 정도는요? 네. 하지만 연구 결과는 그 영향력에 명확한 한계점이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구체적으로 IQ가 110에서 115 정도를 넘어서면 그 이상의 지능은 소득 차이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지능을 넘어서면 IQ 130인 사람과 150인 천재 사이에 경제적 성공 가능성의 차이가 거의 없어진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IQ 150 이상인 천재 그룹하고 110대 그룹 사이에 유의미한 소득 차이가 없었어요. 흥미롭네요. 오히려 그때부터는 다른 요인이 훨씬 중요해졌죠. 연구진이 따뜻한 관계라고 부른 척도인데 이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남성들이 낮은 점수를 받은 남성들보다 전성기 시절 연평균 소득이 무려 14만 1,000달러나 더 높았습니다. 14만 1,000달러요? 순수한 지적 능력보다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능력이 실제 소득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네요. 정말 통념을 깨는 결과입니다. 그렇죠. 결국 사회적 성공조차도 혼자만의 어떤 지적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망 속에서 완성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어떤 분들은 좀 절망적인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나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그럼 내 인생은 이미 글렀나 하고요. 어린 시절의 경험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이야기도 많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어린 시절의 경험, 특히 부모와의 관계는 성인기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연구에서도 어머니와의 따뜻한 관계는 노년기 치매 예방과 또 아버지와의 따뜻한 관계는 스트레스 관리 능력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니까요. 하지만 이 연구가 주는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이요. 어린 시절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 운명이 아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연구 참가자 중에 있었죠. 연구진조차 가장 비관적으로 예측했던 한 사람의 삶이요. 맞습니다. 갓프리 미노트 카미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야말로 최악의 환경에서 자랐어요. 최악의 환경이라면? 부모는 부유했지만 정서적으로는 완전히 방치했고 그는 단 한 번도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죠. 결국 그는 자살 시도까지 했고 연구진은 그의 파일에 미래가 없음, 삶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시작부터 정말 암울했네요. 그런 그가 어떻게 삶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인생의 전환점은 35세에 찾아왔습니다. 폐결핵에 걸려서 요양병원에 1년 넘게 장기 입원하게 된 거죠. 어찌 보면 또 다른 불행처럼 보이지만 그곳에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뀝니다. 그는 병원의 간호사,
의사, 그리고 다른 환자들과 매일 대화하고 서로를 돌보면서 난생 처음으로 관계라는 걸 배우게 돼요. 관계를요? 네, 사랑을 주고받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게 어떤 기쁨인지 처음으로 깨달은 거죠. 아, 그 삭막한 병원 안에서 역설적으로 인간적인 연결을 처음 경험한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 경험을 통해 카미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퇴원 후에는 의대에 진학해서 정신과 의사가 되었고요. 평생 다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와,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연구 전체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공적으로 삶에 적응한 사람 중 한 명으로 기록되었죠. 미래가 없음이라고 적혔던 그 소년이 말입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성인이 된 후에 맺는 관계가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마저 치유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군요. 그렇습니다. 카메유뿐만이 아니에요. 쥐가 들끓는 빈민가 아파트에서 자랐던 앤서니 피렐리라는 참가자도 있었거든요. 아, 또 다른 사례가 있군요. 네, 그는 불우한 환경 때문에 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높았지만 자신의 재능을 알아봐준 동네 인쇄소 사장님이라는 훌륭한 멘토를 만나면서 삶의 경로를 바꿀 수 있었죠. 결국 그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돼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렸고요. 결국 중요한 건 중요한 것은 어린 시절의 환경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에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좋은 관계를 맺을 기회가 있느냐 하는 회복 탄력성의 가능성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관계가 건강과 성공,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는 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건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죠. 좋은 관계, 말은 쉽지만 막상 유지하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연구진이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합니다. 바로 사회적 적합성, 소셜 피트니스라는 개념이요. 사회적 적합성, 피트니스 센터에서 쓰는 그 피트니스랑 같은 단어네요? 네, 맞아요. 와, 사회적 적합성이라니 정말 기발한 표현인데요.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관계를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을 안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뜨끔합니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신체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하듯 관계 건강을 위해서도 의식적인 노력을 하고 꾸준히 연습해야 한다는 의미죠. 연습이요? 네, 거창한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고 구체적인 행동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원해진 친구에게 딱 8분만 통화해보기. 왜 하필 8분인가요? 사람들은 보통 나중에 시간 많을 때 1시간쯤 길게 통화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국 영원히 전화를 못 거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단 8분의 짧은 통화만으로도 관계의 유대감을 회복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기에 충분했다는 겁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불완전하더라도 작은 시도를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일종의 관계의 최소 유효량 같은 개념이네요. 오, 정확한 표현입니다. 관계의 최소 유효량. 또 하나는 급진적 관심입니다. 급진적 관심이요? 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스마트폰을 아예 보이지 않는 곳에 치우고 오직 그 사람에게 100% 집중하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대화 중에 시야에 스마트폰이 놓여 있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깊이가 얕아지고 공감대가 더 형성된대요. 아, 보기만 해도요? 네, 상대방에게 나는 지금 온전히 당신과 함께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 그게 바로 급진적 관심의 핵심입니다. 이건 정말 당장 실천해봐야겠네요. 상행 저도 모르게 테이블 위에 스마트폰을 뒤집어 놓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존중받지 못하다고 느낄 수 있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의외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카페 주인, 택배 기사님, 직장 동료처럼 매일 스치듯 만나는 약한 유대 관계를 가꾸는 겁니다. 약한 유대요? 네, 이런 사람들과 가벼운 인사나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소속감과 행복감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꼭 깊고 진지한 관계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정말 관계의 근육을 키운다는 말이 딱 맞네요. 큰 근육뿐만 아니라 온몸의 작은 근육들까지 골고루 단련해야 건강한 것처럼요. 맞습니다. 연구진이 이런 것들을 모아서 구체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제안하기도 했다고요. 네, 7일 챌린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매일 하나씩 작은 미션을 수행하는 건데요. 이를테면 월요일에는 소중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감사 편지를 써보는 거예요. 아, 편지요. 이걸 살아있는 추도사라고 부르더군요. 살아있는 주도사. 네, 죽은 뒤에 하는 추도사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사랑을 표현하라는 의미죠. 화요일에는 귀찮더라도 친구와의 약속을 취소하지 않고 지키기.
수요일에는 낯선 사람에게 말 걸어보기. 이런 작은 행동들을 통해 관계를 습관처럼 가꾸는 훈련입니다. 85년의 긴 여정 끝에 참가자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남긴 말들이 궁금해집니다. 그들은 무엇을 가장 후회했을까요? 놀랍게도 하버드 졸업생과 빈민가 출신 남성들의 대답은 거의 똑같았습니다. 정말요? 네, 첫째, 일을 너무 많이 했다. 둘째,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그 누구도 돈을 더 벌지 못해서 혹은 더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해서 후회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건 역시 같았나요? 네, 놀라울 정도로 같았습니다. 돈이나 명예, 수상 경력이 아니었어요. 나는 좋은 남편이었다. 나는 좋은 아버지였다. 나는 끝까지 곁을 지켜준 좋은 친구였다는 사실, 즉 관계의 결실이었습니다. 하버드 출신의 부자든 빈민가 출신의 평범한 사람이든 인생의 황혼기에 느끼는 자부심의 원천은 똑같이 사랑하고 사랑받은 기억이었던 겁니다. 결국 이 방대한 연구가 85년의 시간을 들여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네요. 좋은 삶이란 부와 명예를 쌓아서 미래의 어느 날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 그 자체에 있다는 것. 맞습니다. 연구를 4대째 이끌고 있는 로버트 월딩거 교수는 마크 트웨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뭐라고 했나요? 인생은 너무 짧아서 다투고 사과하고 가슴앓이하고 해명을 요구할 시간이 없다. 오직 사랑할 시간만이 있을 뿐이며 그것도 순간일 뿐이다. 와.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난 뒤 당신의 사회적 적합성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 하나는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쩌면 오랫동안 미뤄왔던 누군가에게 거는 그 8분짜리 전화 한 통일지도 모르겠습니다.